자, 오늘 할 일은 에너지입니다. 좀 억지 같고 우스개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만화 이야기.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책의 제목은 만화책. 가장 많이 팔린 만화책. 전 세계. 드래곤볼이에요. 드래곤볼 시리즈가 무지막지하게 나왔고 무지막지하게 팔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과 주인공 그 친구들, 소위 거북파, 거북신선, 그 무천도사 거북신선 내 그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기술의 이름이 요즘 버전으로는 에너지파, 옛날 버전으로 에네르기파거든요. 그리고 일본어 원문은 카메하메하라고 외치는데 실제로 카메하메하는 그 하와이 섬을 중심으로 있었던 고대 부족 국가의 이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천도사 사는 섬이 왠지 하와이틱하죠. 그 에너지파 혹은 에네르기파가 기파입니다. 에네르기. 그럼 에네르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N입니다. N. 네. 그래서 에네르기 혹은 에너지파.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의 정의는 뭐를 에너지라고 하느냐면 일 에너지 원리로 설명이 가장 잘 돼요. 자, 일 에너지 원리란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의 에너지 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약 물체가 외부에 일이라는 것을 하면 물체가 가진 물체의 에너지 합은 감소하는 대신에 외부의 에너지 합이 증가하게 돼요. 그 과학에서 원래 중등에서 해야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조금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주라는 전체 집합 유니버스에서 유니버스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기 힘드니까 내가 관심을 두고 챙기고 판단하려는 영역을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영역 바깥에 개와 영역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을 주위, 서라운드라고 해요.
요게 여러분들 여기서 중등화학도 같이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아니면 중1 학교 수업이나 중등화학 내용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우리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가열한다, 냉각한다라는 개념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개의 입장에, 그 주위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물리학은 우리가 주위에, 나라는 주체는 주위의 입장에서 항상 바라보게 돼. 물리는 거시적인 커다란 세상을 바라봐야 되니까 한 발 뒤로 빠져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주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하는 대상 있잖아. 어떤 실험이나 조작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에너지를 주냐 받느냐에 대해서 내가 주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가열한다, 냉각한다가 되지. 그러면 개의 입장에서는, 물체 입장에서 밖에서 가열을 하면은 개의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 거잖아. 밖에서 냉각을 시킨다는 거는 내가 열을 방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체를 내가 들어 올린다고 칩시다. 나는 외부에 있다고. 나는 주위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물체가 뭐가 돼요? 개지. 맞지? 주위에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이 물체는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물체가 만약에 바깥에 어떤 다른 곳에다가 일을 해버리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 일을 받은 주변의 무언가는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맞지? 그렇게 하는 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결국 뭐다? 일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고 플러스 사실 에너지의 총량은 어떠하다? 항상 그 총합은 일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에너지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역학적 에너지. 역학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다음 주까지 배우고 있는 요 챕터를 말해요. 힘, 운동, 에너지. 왜? 한자로 쓰면 역학이니까. 힘에 대한 공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는 다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로 커져 나가는데 더 확장이 돼 가는데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을 다룹니다. 탄성력 위치 에너지는 고등 과정에서 가르쳐요. 고등 물원에서. 요건 고등 물리학에서 나옵니다. 근데 언급은 할 거예요. 이야기로. 두 번째로 배우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입니다. 역학이 끝나면 우리가 배우게 될 단원이고 과학 시간은 2학년 2학기에 현재는 배정되어 있어요. 지금 중1 올라가는 초6들은 단원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책 단원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니라서 단원 인치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교육과정이랑. 열 에너지는 온도와 상태와 입자 운동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예요.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들. 세 번째가 전기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도선을 통해서 전류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배터리에 충전해 놓은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아닙니다. 그거 화학 에너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빛과 파동, 특히 파동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우리 전자기파인 빛과 관련된 에너지. 사실 파동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요 1, 2, 3, 4를 내가 왜 이 순서를 먼저 가리켰느냐? 눈치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책 단원 순서고 고등학교 물리학 단원 순서입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가 핵, 즉 질량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요거는 고등물리학 가서 배워요. 핵에너지. 요게 이제 그 유명한 공식으로 설명이 되는 에너지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 공식 안 본 사람은 없는 공식이 있죠. E는 MC 제곱. 네, E는 MC 제곱. 무슨 뜻인지 알아? 에너지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C가 뭐예요? 카스. 광속이에요. 광. 빛의 속도. 아, 이건 뭐냐면 핵 반응을 시키면 질량이 없어집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설명이 안 돼. 질량 자체가 소멸해. 근데 그 소멸된 질량의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하면 그게 에너지로 가요. 이거를 컨트롤 안 하고 그대로 뻥 터트리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고, 요거를 컨트롤을 잘해서 한 방에 뻥 터질 에너지를 한 10년, 20년 동안 쭉 나눠서 에너지를 방출시키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야. 이거 말고 나오는 게 이제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에 저장되어 있어서 화학 반응 시 출입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에 되게 다양한 에너지들이 같이 숨어 있어요.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음식물 영양소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뱃살에 쌓아놓은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다. 이거 말고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요즘에 이제 좀 핫한 이야기가 나오죠. 신재생에너지. 요즘에 확실히 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독서 기록을 학기별로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학기별로 내는 거예요, 독서 기록은. 왜 눈이 땡그라지냐, 몰랐냐? 생기부의 독서 기록은 학기마다 해서 여름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쌤들이 수거해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넣어달라고 너희들이. 근데 이게 요즘에는 비중이 많이 줄긴 했어요. 신재생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특히 석유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데서 출발한 게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신에너지는 뉴 테크놀로지야. 기존에 인류가 쓰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신에너지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수소 에너지, 수소의 연료 전지.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쓰는 법이. 그 다음에 석탄가스입니다. 석탄의 액화 혹은 가스화. 사실 세 번째 이 석탄가스화는 나는 내 기준으로 선생님 같은 이제 밀리터리 덕후들은 군사, 전쟁사 이런 거에 덕질을 하고 있는 이 덕후들은 이게 왜 신에너지냐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기술이에요. 탱크였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벌써 쓴 기술이야. 신에너지가 아니지. 근데 지금도 신에너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은요, 1차 대전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이거 중2 사회 시간에 나올 텐데. 그 히틀러가 2차고. 히틀러가 2차고.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라는 옛날 유럽의 나라들이 있어서 둘 다 꽤나 그 전통적인 나라라고 주장하고 막 우리가 제국이니 뭐니 동로마를 이어받았느니 막 그런 어깨뽕이 빡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었다고. 근데 이 두 나라가 붙어 있는 나라예요. 원래 붙어 있는 나라끼리 친하기는 어렵죠. 뭐라도 시비가 걸리고 싸움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황태자 암살 사건이 생깁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죽어요. 딴 나라에 가서. 카더러에 따른 이야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따르면 황태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날 이제 외교관으로서 해야 될 활동을 하고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쉬다가 그 술을 마시고 싶어서 그 호위원들을 데리고 술집에를 가요. 이제 식당도 되고 술 같은 음료도 팔고 하는 되게 예쁜 여자가 있어서 여자한테 말을 걸어서 좀 친해져 볼까? 내가 황태자인데 하면서 좀 뽀대면서 어떻게 꼬셔볼까 하려는 그런 추근덕 되려고 하다가 그 여성분의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둘 다 술김에 시비가 붙어서 군인이 총을 꺼내서 황태자인 거 몰랐지. 생각해봐. 둘이 술집에 와서 지 마누라 추근덕대는 이상한 논팽이였다는 거 아니야. 남편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어떤 이상한 논팽이가 지 마누라 추근덕대고 있어. 나도 술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근데 빡칠 거 아니야. 그냥 빵 해버린 거야. 예, 거기서 죽어요. 이건 카더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황태자가 외교를 갖다가 총 맞아 죽었어. 죽은 나라 입장에서 암살당한 거죠. 이쪽 나라 입장에서는. 지네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다가 시비 붙어갖고 되신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 누가 더 진리가 되느냐, 싸워서 이기면 진리입니다. 그 영화 황산벌에 나와요. 역사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가 쓰는 거다. 이거를 김유신 역할을 하는 정진영 배우가 외칩니다. 형님은 백제 개백이한테 쫄아가지고 쌀배달이나 댕기잖아요. 김일문 동생이 놀리자. 김유신이 자기가 개백이 무섭다고 존나 막 겁나는 표정 짓고 이야기한 뒤에. 근데 사실 전쟁은 미친 놈들이 하는 거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고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이 쓰는 거라고. 맞는 말이죠. 이거 참고로 생물에도 이게 나옵니다. 적자생존이라고. 진화론에.
그 환경에 적합한 놈이 살아남은 거지 싸워서 이긴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전쟁을 띱니다. 근데 두 나라 전투 능력이 비슷했어. 1대1로 맞다이가 안 되니까 뭐 할까? 하려고 해요. 그쵸, 친구를 부르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까지. 그래서, 아니, 1차 대전은 지구 반대편까지 아니라서 그냥, 그래서 유럽 안에 애들끼리, 친한 애들끼리 줄 편 나눠서 패싸움을 띄어요. 프로이센이 지고 그 과정에서 프로이센 편을 들었던 독일이 같이 패전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 자존심 상하죠. 아니야, 돈을 갚아야 돼. 그래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야. 이긴 쪽이 쓴 돈 다 갚아야 돼. 휴전과 패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부터 군대도 못 가지고 기관총도 만들면 안 되고 전투기를 만들어도 안 되고 군함을 만들어도 안 되고 잠수함도 만들어도 안 되고 어쨌거나 하지 말라는 게 졸라 많아지는 거 플러스 카스피해 연안의 지금은 이제 러시아 쪽 땅이죠. 유전지대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뺏깁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완전 나라가 개거지가 됐어. 독일이 먼저 한 것도 아닌데. 네, 줄 잘못 썼다가 다 털립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나라가 갚아야 될 빚이 이만큼인 거야. 사실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다시는 나한테 덤비지 말라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여전히 나라는 가난하고 백성들은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정상적이고 이성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씨발 배째 갈아엎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의 말에 특히 젊은 사람들부터 귀가 혹하겠죠.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세계를 향해 배째를 외치겠다는 어느 한 젊은 미술학도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인인 청년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정치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인기가 들불같이 일어나 대통령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배째를 외치는 걸 내 배를 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딴 나라 배를 째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죠.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투표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그거예요.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혁명을 이야기하는 새끼들은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아우 진짜. 자, 그때 쓴 게 이거야. 기름은 없는데 탱크는 굴려야 돼. 석탄 가루를 아주 곱게 갈고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한 뒤에 높은 온도에서 수소 기체와 반응을 시키면 석유 비슷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걸로 탱크를 굴리는데 성공해. 맞기는 해요. 석탄은 탄소로 되어 있고 석유는 탄소와 수소의 화학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응이 된 거야. 그리고 수소 에너지와 연료 전지의 차이는 뭐냐면 수소 에너지는 말 그대로 수소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엔진 안에서 보면 휘발유나 디젤 기름을 분무기로 뿜어놓고 공기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스파크로 불을 땡기거나 압축해서 온도를 높여서 그 걔네들의 연소 폭발 반응으로 엔진이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 휘발유나 디젤 대신에 수소 기체를 불어넣고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소 자동차. 연료전지는 그 우리 물의 전기분해 있죠.
물의 전기분해가 뭐야? 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나오고 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 반응을 거꾸로 돌리면 뭐가 될까요? 전기가 생겨. 수소와 산소를 넣어서 반응시키면 물과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거를 촉매를 이용해서 아주 낮고 안정된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연료전지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우주 비행사들 생존용 전기 플러스 물을 생산하는 도구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간에까지 나온 기술이 됐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독일과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군용 잠수함도 이 연료전지로 가고요.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버스에 수소버스 있지. 수소버스라고, 수소연료버스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걔네들이 다 이걸로 가는 겁니다. 연료전지. 전기버스예요, 막말로. 대신에 전기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버스가 아니라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달리는 버스예요. 그럼 뒤에서 나오는 연기는 뭐밖에 없다? 수증기죠. 매연이 안 나오는 거야. 요런 것들이 이제 신에너지죠. 기존에 안 쓰던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리필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자연계에서 끊임없이 새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자연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기는 에너지들이 재생에너지들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태양 관련. 태양광이나 태양열. 바람. 바다. 그 다음에 수력과 조력. 조류. 여기서 조력이라는 건 기조력을 말합니다. 밀물 썰물 때 움직이는 물을 이용하거나 조수간만의 차라고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배우는 게 있어요. 만조와 간조의 물의 높이 차이를 이용한 발전. 그리고 바람의 응용의 파력도 있고요. 이거 말고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가 있어요. 바이오 에너지는 말 그대로 생명체에서 기반을 한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것으로는 몽골 쪽 유목민들이 써온 말린 소똥으로 모닥불 피울 때 같이 태우는 거. 말똥. 소똥 말똥으로 그 연료 쓰는 거. 네. 그것도 바이오 에너지고요. 소똥을 잔뜩 모아놓으면 거기서 메테인 가스가 올라와요. 이거 우리 도시가스랑 성분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바이오 에너지고. 저기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고 설탕을 발효시켜 만든 에탄올을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도 있어요. 에탄올, 알코올 자동차. 이것도 바이오 에너지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클로렐라라는 해조류가 있어요. 거의 단세포에 가까운 다세포 생물인데, 얘네들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클로렐라가 석유를 생산하게 만든 적도 있어. 그럼 클로렐라를 잔뜩 번식시킨 뒤에 쫙 걷어들여서 꾹 쥐어짜면 석유가 쭉 나오는 거야. 유럽에서는 폐식용유 재활용해서 화학 반응, 화학물질 몇 가지 첨가해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디젤 대신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바이오 에너지고, 폐기물 에너지는 실제로 우리 해운대구에 되게 가까운 데 있어요. 해운대 신시가지에 해운대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거든. 그 백병원 맞은편에. 뭐 하는 데냐면 쓰레기 태우는 데예요. 쓰레기를 태워서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 용도로 하는데, 이게 매연 없이 깨끗하게 잘 타려면 온도가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태워야 돼. 그래서 화석연료를 섞어서 태우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도 결국은 같이 타니까 쓰레기가 타서 나오는 열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열에너지로 열병합발전소를 돌립니다. 화력발전기를 돌리고 남는 뜨거운 수증기를 가지고 해운대 신시가지 내 아파트 난방을 해요.
요런 것들이 이제 폐기물 에너지죠. 쓰레기 태워서 내는 에너지들. 요런 거는 결국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거잖아. 요런 쪽의 기술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41분에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영어로는 키네틱 에너지, 동적인 에너지라고 설명이 되고요. 얘는 결국 뭐냐면 알짜 힘이 물체에게 전달해준 일의 양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알짜 힘이 남은. 예, 뭐냐면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주잖아요. 그 중에서 물체가 중력이나 탄성력에다가 일을 해버리면 걔네들은 위치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물체가 받아들인 에너지 있지. 그게 알짜 힘이 한 일이 되거든. 계산을 해보면 그 힘의 그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일과 같기 때문에 에너지 단위도 뭐다? 줄이에요. 자, 그럼 운동 에너지라는 건 결국 뭐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일의 양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운 공식들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봅시다. 일은 어떻게 계산하죠? F 곱하기 S. 네, 그쵸. F 곱하기 S죠. 그리고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F는 ma입니다. 자. 요거 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힌트 4회차 때 했습니다. 가속 운동. 어떤 식이 있었냐면요. 이 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요 공식이 있었잖아. 요 공식에서 AS만 싹 갖다 대입한다고 치면 뭐가 된다? 2분의 1m에 V제곱 빼기 V0 제곱. 얘가 뭐다? 지금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보세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의 운동에너지잖아. 분배 법칙으로 분배를 하면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따라서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 요게 중등 교과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1의 양으로 계산을 해서 확인했더니 무슨 소리다? 수평면에 질량이 m인 공이
속력 V로 굴러가서 책이랑 책 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은 자를 공이 충격해서 자가 이렇게 쑥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여기서 한 일의 양은 책과 자의 마찰력 곱하기 들어간 거리일 거고, 맞지? 이 일의 양을 질량과 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일의 양은 질량이랑 비례하고 일의 양은 속력의 제곱과 비례하더라로만 설명합니다. 중등 교과에서는. 중3에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실험을 해서 찾아낸 값이 이 공식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렇게 증명해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요 실험에서 중요한 거, 얘 마찰력은 여기서 굴러오고 있는 이 공의 운동 에너지랑 상관이 있어 없어? 우리 첫 시간에 여러 가지 임할 때 마찰력 배웠잖아. 마찰력을 결정하는 거는 뭐랑 뭐다? 수직항력이랑 거칠기잖아요. 자랑 책 사이에서 서로 어떤 접촉면의 관계가 있는지와 얼마나 꽉 눌러지고 있는지가 결정하는 거지, 여기서 들이받는 애랑 상관이 없잖아. 즉 여기서 마찰력은 무조건 일정할 거고, 따라서 봐봐. 여기 W라는 건 이동거리라고 봐도 된다고. 맞지? 그러면 자, 물체가 굴러와서 자를 밀어넣는 일을 한다고 할 때 물체의 질량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나면 자가 밀려 들어가는 길이도 2배, 3배, 4배가 되겠지. 하지만 속력의 경우는 어땠다? 속력은 여기에 뭐로 돼 있다? 제곱으로 되어 있잖아. 맞지? 속력을 2배 증가시키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2의 제곱이니까 4배가 되는 거야. 속력을 3배로 올리면 운동 에너지는 3의 제곱이니까 9배가 되고, 속력을 4배로 올리면 운동 에너지는 4의 제곱이니까 16배가 되는 거지. 자가 밀고 들어가는 거리가 빠르기에 제곱에 비례하더라는 거죠. 요렇게만 언급입니다. 그래서 현행 중등 교과에서는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해서 몇 줄이다의 값을 구하는 것보다 얘가 비례관계계 제곱에 비례하는 거게 상관이 없는 거게를 구별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배수가 되는 걸로 비교하는 문제의 형태로 계산 문제를 틀어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단어이긴 해요. 이해가 되죠? 응? 그래서 질량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일하는 거와 관련된 운동 종목은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를 쓰는 운동. 그 스포츠. 컬링. 양미. 그 있잖아, 얼음판에 볼링. 그렇지. 무거운 공을 쓸 거냐, 가벼운 공을 쓸 거냐. 그리고 이게 무기 쪽으로도 혁신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만 해도 7mm, 8mm짜리 총탄을 쓰고 되게 무거웠는데, 총이. 그리고 반동도 너무 심했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나서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총이 크고 무거워서 장거리에서 싸우는 일이 이제 점점 전쟁하는 형태는 근접해서 타이트하고 빡시게 싸우는 쪽으로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굳이 무겁고 큰 총을 쓸 필요가 없다가 되면서 나온 게 소위 5, 6mm 탄, 5mm 탄, 6mm 탄이 나오는 거지. 돌격소총들.
응? 그러다가 시가전에서 근접전에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차라리 권총탄을 연발로 두루룩 갈기는 게 더 좋더라. 이게 우리 6.25 때 공산군이 썼던 되게 무서운 무기인 그거 전이잖아. 파파샤. 저기서 따발총이라고 부르는 그 총. 그 권총탄 쏘는 겁니다. 대신에 총알을 막 60발, 70발들이 탄창을 두르르르 하는 거지. 그러다가 요즘은 다시 총알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하면서 방탄조끼가 일반 테러범들한테 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권총탄 또르르르는 방탄조끼를 못 들어. 그래서 그 뒤에 나왔던 게 더 가늘고 더 빠른 총알을 써서 운동에너지로 뚫자가 나왔었거든. 그랬더니 문제가 되는 게 아프리카 쪽에서 싸워봤더니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마약 빨고 있는 애들이 방탄조끼 입고 돌격해 오는데 그 소구경 고속총알을 두루룩 갈겼더니 방탄조끼는 뚫리는데 이 새끼들이 멈추지를 않더라. 관통력만 좋아주니까 꽂혀서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안 죽어. 그래서 요즘에 다시 총알 굵기를 더 굵게 해, 더 크고 무거운 총알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로 지금 또 바뀌고 있는. 이게 사실 총알 굵기를 줄인 이유가 운동 에너지를 늘려서 관통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속력이 훨씬 빨라지거든. 요런 것들이 운동 에너지다. 계산은 그냥 되게 단순하죠. 이런 거야. 봐봐. 2kg의 공이 3m/s로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3m/s의 3m/s 전체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약분해서 9줄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여기서 속력을 2배로 만들면 질량은 2kg인데 속력이 6m/s가 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 36줄이 되겠지. 봐봐. 속력이 몇 배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에너지는 몇 배가 됐다? 2의 제곱배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물체를 이 상태로 만드는데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은, 내가 추가해줘야 되는 일은 요거 2개 차이만큼이면 되겠죠. 몇 줄? 그래서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능력은 요즘 너희들이 사실 제일 약한 파트입니다. 문제에서 글로 쭉 설명되어 있는 문제를 읽고 문제에 그림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그림으로 묘사를 해서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요즘 너희 학년 때 아이들이 되게 못하는 겁니다. 문제 읽고 그림 그리기.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변화된 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기. 이게 문제 리딩이에요, 진짜 리딩. 예, 글자를 읽는 능력이 떨어져, 옛날에 비해. 요즘 아이들이 머리는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도 해. 근데 문제가 5줄이 넘어가면 애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까먹어요. 이건 리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자, 이거 빨리 필기. 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이제는 위치 에너지도 고등학교 가서도 위치 에너지라고 그대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적 표현은 초기에 배우잖아요. 위치 에너지 초기 때 나오잖아요. 나오죠. 언급만. 계산하는 법은 중등 때. 그리고 원래 고등 과정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것도 그냥 위치 에너지로 그냥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EP라고 써요. 자, 여기서 영어 공부 포텐셜 뜻 위치. 틀렸고요. 오, 그치. 잠재적인. 그 보통 이제 스포츠라 그 각종 그 선수들 키우는 매니지먼트류 게임에 보면은 이제 영어 버전에 적혀 있죠. 포텐. 그러니까 우리는 신인 선수가 자기 실력을 그러니까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실력을 다 내보이기 시작하면 포텐 터졌다라고 하잖아. 그걸 이제 포텐셜, 잠재적인의 뜻인데 왜 잠재적인이냐? 왜 잠재적인지를 이해하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물체가 외부의 힘, 중력하고 탄성력이라는 힘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보존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그 에너지의 크기가 줄지 않고 저장이 되는 힘이라서 보존력이라 그래요. 비보존력이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에 의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막 비비면 어떻게 돼? 열나죠. 즉, 열 에너지로 에너지가 변환이 돼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흩어져 버리거든. 열 에너지는 특징이. 근데 중력이나 탄성력에다가 일을 해주잖아. 그럼 걔네들은 고스란히 그 에너지를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물체가 들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죠. 중력이 들고 있는 에너지고 탄성력이 대신 가지고 있어주는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잠재적 에너지다라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면 결국 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내 물체가 중력에 해준 일의 양, 중력에다가 한 일의 양, 뭐? 내가 그 물체를 위로 들어올린 일의 양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위치 에너지는 내가 탄성력에 해준 일의 양이 되는 거지. 뭐? 고무줄을 이렇게 쭉 늘려놓으면 내가 고무줄을 늘리면서 한 일이 에너지가 돼서 누가 가지고 있다? 고무줄이 늘어난 탄성력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놔버리면 그치. 그 에너지만큼 돌아오는 운동이 돼서 딱 때릴 수 있는 거죠. 물체를 이만큼 올려놓으면 내가 들어올린 일을 했잖아. 그럼 그 에너지는 그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그 위치에 있는 동안 에너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 무거운 물체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지진 같은 것 때문에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다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가급적 어디에 내려놔야 된다? 바닥 가까운 데 내려놔야지. 막말로 침대 위에 옷장에 볼링공 올려놨다가 지진 때문에 공 떨어지면 운 좋으면은 침대 성능 테스트고 재수 없으면은 머리 위에 형광등 다는 거죠. 띵. 그지?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일은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중력에 해준 일의 양은 그래프로 보는 게 제일 쉽죠. 자, 세로축 힘.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이잖아. 그걸로 어때요? 일정하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내가 올린 높이가 될 거 아니야. 델타 H. 그러면 결국 이 사다리꼴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내가 물체한테 한 일의 양이고 동시에 그 물체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9.8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H가 되는 거야. 질량, 여기. 이게 결국 뭐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 mH가 된다. 이거 사실 뭐다? 내가 한 일의 양과 같죠. 들어올린 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그림으로 그려서 보자면 질량이 m이고 물체가 놓여져 있는 높이가 h라고 하자고. 그럼 이 공이 굴러 내려와서 쭉 굴러가서 아까처럼 어떤 상자가 마찰력 있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고 할 때 얘가 이 상자를 딱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S만큼 밀고 갔다면 얘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 9.8 mH가 마찰력의 이동거리 곱한 것만큼 일을 할 수 있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랑 똑같이 마찰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치. 얘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마찰력은 이물체랑 요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니까 변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요 식에서 질량하고 이동거리, 즉 위치 에너지가 다 비례하고 높이하고 이동거리하고 위치 에너지도 비례하죠. 그러면 만약에 요런 걸 바로 생각해 볼까? 3m에 2h라면 s는 몇 s로 바뀐다? 4간. 몇 s로 바뀔까요? 이동거리는 몇 배가 될까? 되게 간단해요. 잘 봐봐. 9.8 곱하기 m 곱하기 h가 F 마찰력의 s고, 맞지? 9.8 곱하기 3m 곱하기 2h가 마찰력 곱하기 s 다시가 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요 앞에 걸 계산하면 6 곱하기 9.8 곱하기 m 곱하기 h가 f 마찰력 곱하기 s 다시가 되잖아. 그죠? 근데 요게 뭐야? 얘잖아. 얘네. 그러면 6 곱하기 마찰력 곱하기 s는 마찰력 곱하기 s 다시니까 약분해버리면 s 다시는 6s가 되죠. 네, 6s. 질량이 3배, 높이가 2배면 위치 에너지가 몇 배가 된 거다? 6배가 된 거지. 그러면 여기 이동 거리도 몇 배가 돼야 된다? 6배가 돼야 되는 거야. 요 정도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계산을 많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참고로 우리가 시험 칠 때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안 할 거긴 한데, 중등 교과에도 안 나오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자면, 자,
탄성력은 K 곱하기 X잖아. 늘어난 길이잖아. 용수철 탄성값 곱하기. 근데 그때 늘어난 길이가 X면 그때 힘의 크기는 KX가 될 거 아니야? 왜? 요거 기울기가 K니까. 요게 우리 탄성력 그래프였죠. 첫날 배웠지?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가 뭐가 돼요? 이 삼각형 넓이가 탄성력에 해준 일의 양이죠. 동시에 탄성력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력 공식이 되는 건데 현행 중등에서 탄성력은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요. 좀 이따가 과제를 줄 텐데 과제에서 탄성 포텐셜 관련 문제 나오면 그냥 X 쫙 쳐버리고 제끼세요. 자, 한번 봅시다. 자, 20번은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21번. 질량 4kg인에 있는 4m로 운동하고 질량 2kg인 B는 2m로 운동한다. A는 B의 몇 배냐? 자, 질량이 몇 배죠? A가 B의 2배죠. 속력도 몇 배야? 2배지. 그러면은 질량은 그대로 비례하고 속력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8배가 되겠죠.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23번. 질량 2kg인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몇 개만 뽑아서 풀어줄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얘의 현재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줄이네. 이 물체의 속력을 2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죠. 그러면 4줄에 4배면 16줄이 돼야 되잖아. 그럼 4줄에서 16줄이 되어야 될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은 그렇죠. 그 차이인 12줄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26번 한번 볼까요? 수평면 위에서 질량 300g의 수레가 나무도막에 충돌해서 1.5m 이동한 후 정지했다. 속력이 얼마냐? 근데 봐봐. 마찰력이 10N이라 그랬죠. 그러면 26번에서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15줄이네. 맞아요? 맞잖아. 지금 26번에서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마찰력 곱하기 거리니까 15N 곱하기 1m라서 몇 줄? 15줄이 돼야 되는데 질량이 300g. 그럼 얼마야? 0.3이라고. 왜? 단위 항상 킬로그램 맞춰야 된다. 그죠? 곱하기 V 제곱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뭐야? 0.15 곱하기 V 제곱이 15. 따라서 V는 10m/s. 그럼 27번 같은 경우 개념이잖아. 질량을 2배, 속력을 3배로 증가시키면 질량 때문에 2배, 속력 때문에 9배, 총 몇 배 밀려난다? 18배. 자, 28번. 속력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배? 4배. 그러면 멈추는데 걸리는 거리도 몇 배? 4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200m 가겠네. 맞지? 다음 바닥. 위치 에너지. 자, 30번, 31번 문제 봐봐. 자,
지금 30번 보면 전부 다 킬로그램하고 높이로 나와 있잖아요. 비교하는 문제니까 30번 문제에선 9.8을 곱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곱할 거니까. 그러면 따다닥 비교하면 가는 5, 나는 10, 다는 10, 라는 20. 위치 에너지 제일 큰 건 라. 마는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빵. 그러면 여기서 이래놓고 페이크로 31번 나의 위치 에너지는 10이 아니라 98이죠. 그치, 9.8 곱해야 되지. 그러면 3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 20kg인 추를 높이 5에서 떨어뜨렸다. 마찰력이 71대 깊이는 얼마냐? 위치 에너지가 몇 줄이죠? 37번에. 에너지가 100. 에헤이, 9.8 또, 9.8은 조상님이 뺏어가셨냐? 980이죠. 100이라며. 맞지? 그럼 980줄인데 70N의 마찰력 곱하기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동그라미 약분 7로 나누면 14m. 자, 그래서 38번 500N의 물체를 4m 들어 올렸다. 위치 에너지는 자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위가 뉴턴으로 나와 있죠.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럼 9.8 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2000줄이죠. 39번 10kg 물체를 선반 B까지 들어 올리는데 해야 되는 일의 양은 20. 아니 여기서 봐봐. 이미 물체는 선반 A에 있죠. 네. 그럼 실제로 내가 들어 올려야 되는 건 몇 미터야? 2m. 2미터죠. 네. 그러면은 20 곱하기 9.8이니까 196줄. 네. B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바닥부터 계산해야 되겠지. 네. 그럼 98 곱하기 50이니까 490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판단하면 우리 지금 오늘 어차피 배운 공식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증명 과정을 내가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요 단어는 중등에서도 증명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증명했던 거는 요런 식으로 구해진 거다를 이해시키려고 한 거야. 대신에 공식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다음 주 수업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업 내용은 뭐냐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2개를 합친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요. 그리고 물체가 외부한테 일을 안 해주면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열 에너지 같은 형태로 변화해서 없어지지 않으면 그 물체가 가진 에너지의 총 합계는 어떻게 될까? 일정하겠죠. 그 말은 뭐다? 어떤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이 물체는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대신에 점점 어떻게 돼? 속력이 빨라지고 있지. 그 말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죠. 근데 공기 저항이 없다면 2개 합친 값이 어떨 것이다? 같겠죠. 합친 값이 같아야 되겠지. 일정해야 되겠지. 그걸 가리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단원이 요 다음 단원인데 3학년 2학기에 분포되고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더 쉬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쓸 수 있는 숫자가 오히려 딱 정해져요. 숫자 몇 개 못 씁니다. 왜? 중등과학은 선생님들은 나눠 떨어지는 숫자만 좋아해요. 반올림 같은 거 싫어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풀이법이나 이런 것들은 개념을 이해하면 쉬워집니다.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과제는 어디 있지? 과제 내가 안 나눠줬나? 아, 여기 있구나.